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주의보도 이어지고 때이른 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요.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엔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듭니다. 날도 이렇게 더운데 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요즘 뉴스를 보면 날씨보다 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20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한 유튜버에 의해 신상 공개가 되면서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정말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는 화제성으로 핫한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 티빙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디어에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던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는데 먼저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콘텐츠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라는 곳의 운영자가 이번 달 1일부터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가 담긴 내용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네. 6일까지 밀양 사건 주동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목된 남성 3명과 밀양 사건 옹호자로 지목된 여성 1명 등 4명의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인데요. 유튜브 운영자는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앞으로 모두 공개하겠다라면서 누리꾼들의 제보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콘텐츠는 엄청난 화제가 되어서 각각 100만에서 3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지난 1일까지 구독자 수가 4만 8천 명이던 나락보관소는 신상 공개 영상 게재 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 명 정도를 기록했다라고도 합니다. 당시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유튜브 콘텐츠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네. 문제는 이게 명백한 사적 제재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고요. 그것은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 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 등 사적 제재 관련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 응답자 49%인 3,856명이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법체계 내에서 제재해야 하며 사적인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표한 자는 고작 335명, 4%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설문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우리의 공적 제재,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공식적인 제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적 제재를 활성화시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지난 5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런 결정을 두고 다시 유통되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 체제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금지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사법 제재 문제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공적 제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도 개인이 자의적으로 범죄를 판단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는 인물들의 그 범죄 중앙이, 그 스펙트럼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올려서 이 디지털 교도소가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간 적이 있어요. 네. 이로 인해서 범죄자로 지목되었던 대학생이 무고를 주장하며 자살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그 가해자뿐만 아니고 피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이렇게 유추돼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 제재에는 많은 문제들이 따라오는데요. 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너무 억울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번 밀양 청소년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두고 계속 회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당시에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책임질 단위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단위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는 정도의,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선되었는지,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시스템은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 미디어 이용자들도 이 공개적 망신 주기가 사실 시원하고 뭔가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와중에 자칫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 클릭과 호응을 좀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유튜버들이 또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밀양 네. 사건 피해자 측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상 정보를 올려놓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큰 주목을 받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3단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 신상 공개에 관한 영상 게시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나락보관소는 7일 그간의 영상을 삭제했다가 8일에 다시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올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점은 분명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걸로 초점이 넘어가면서 혼란이 좀 느껴져요. 네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지난번 우리가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네.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면 피해자 정보까지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개념일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고민이 좀 되잖아요. 1998년 11월 25일에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 선포식에서 성폭력 피해자 권리 선언이 있었어요. 이 권리 선언을 한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신변의 안전한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요.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로 대우받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네. 또 피해에 대해서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등이 있어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말할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 관련된 사건을 언론이 보도할 때 반드시 해당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떨까 또 살펴봤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14일 날 개정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성폭력 취재 시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에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사생활, 그 사건 자체는 다룰 수 있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유의사항으로는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 취해야 할 행동을 담았는데요. 네. 이 두 번째 유의사항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 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 당사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 또한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은 피해자가 조금 실수하는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보도되지 않도록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제가 아까 유튜브들이 보여준 대응들을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대응을 이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자신들이 사적지재라는 명예훼손 문제가 걸린 행위를 해놓고 이거를 피해자에게 동의받았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그들의 행태를 성폭력 가이드라인의 측면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상태나 그들의 진위 등을 좀 더 열심히 파악해서 조금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것을 취급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린 유튜버지 기성 언론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따라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유튜버이든 아니면 기성 언론이든 모두 다 피해자 보호라는 이 절대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 유튜브 영상과 피해자 측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네. 자, 그렇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큰 성폭력 사건을 다시 소환해서 그 문제를 짚어보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피해자 권리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보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거지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보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에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정말 필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양해를 구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만 100%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사건을 다시 재공론화하는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향후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폭력 사건, 아주 중대한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사법정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면
재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재공론화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00%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이 행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다 짚어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현재 밀양 관련 논의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요. 가장 좋을 사람들은 어쩌면 당시 공적 제재가 왜 그렇게밖에 되지 못했는지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 당사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포커싱이 되지 않고 계속 피해자들과 가해자만 포커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언론 보도가. 네. 다만 성폭력 상담소가 밀양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확히 그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6일에 TVN의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밀양 사건을 다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혜진 변호사가 나와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2차 피해의 관점에서 재조명했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2차 피해란 것이 얼마나 정말 크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이게 얼마나 그 공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좀 어떻게 보면 미개했던 그런 수준의 그 현실을 다 이렇게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성폭력 상담소가 왜 이거 우리 피해자 동의받지 않고 보도했냐 이런 걸 묻거나 따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포커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공적으로 짚을 문제들을 짚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성할 부분 또 바꿔야 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적 제재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의사 존중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에 우려를 표하면서 언론 역시 자극적 보도 형태를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 어떤 제3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서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반영하지도 않았다 라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계속 이 밀양 사태, 그러니까 밀양 이 사건을 소환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공론화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들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김혜정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은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적 제재 방식으로는 온전히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요.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도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된 상태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사적 제재이든 수사기관과 법원이든 처벌하는 쪽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면 피해자의 주체적 참여나 결정권은 축소되고 이는 더 나은 사회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제 말이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이게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성폭력 상담소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도 함께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것처럼 밀양 사건 관련 보도에서 사실 유튜브 행태보다 기성 언론이 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행태보다 기성 언론이 더 비판받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도 최근에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요. 먼저 유튜브의 영상 게재 후 언론이 유튜브 콘텐츠 속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신상 정보를 오히려 퍼뜨려서 더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나갔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이들 언론 보도에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당시 경찰관들의 발언까지 기사 제목으로 그대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2차 가해 발언은 다시 또 퍼나르는 효과를 주는 것이거든요. 또한 많은 보도에서 밀양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항공주의 선정적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알려진 후에도 언론은 유튜버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가해자 공개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어떤 내용을 콘텐츠를 올려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못했고 또 피해자 보호라는 성범죄 보도 기준 등 저널리즘 원칙을 외면하고 있고 그냥 오로지 자신들도 마치 유튜브가 조회수를 노리고 그런 영상을 올린 것처럼 언론들도 클릭수를 목적에 두고 그냥 보도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최근 개편이 진행된 프로그램이죠.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슈 앤 피플을 모니터했는데요. 이전에는 기자 출신 앵커가 혼자 진행을 했고 또 시사성이 강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입담이 좋은 남녀 진행자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더 친근해진 듯합니다. 또 점심 식사 시간 이후라 졸린 시간대인데 라이브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시사적인 이슈도 재밌게 풀어내서 편안하게 들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먼저 코너의 순서인데요. 이슈 앤 피플은 매일 3개의 코너로 구성됩니다. 일부 첫 코너는 여론조사 전문가나 변호사, 정치인들이 출연해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고요. 네. 또 2부는 그날의 주요 뉴스나 흥미로운 이슈 대여섯 개를 짧게 전달하는 스픽 뉴스로 시작합니다. 3부는 그날 차이가 있는데 경제, 건강 등 특색 있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1부와 2부 코너의 순서인데요. 네. 지금의 순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본편이 먼저 나온 뒤에 예고편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1부에서 최상병 특검법 표결 상황 등을 포함해서 2명의 변호사가 평론을 하고 나면요. 이어지는 2부의 휘핑 뉴스에서도 표결 상황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심층적으로 다루는 1부에서 이미 표결 상황을 짚었는데 2부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같은 뉴스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꿔서 예고 느낌의 휘핑 뉴스를 먼저 배치한 뒤에 심층 분석 코너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또 순서를 바꾼다면 들었던 뉴스를 또 듣는다는 인상도 덜어줄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으셨군요. 또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을까요? 네, 의도하지 않게 문제적 유튜브를 홍보하는 효과를 낸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방송에서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경쟁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짚었는데요. 네. 이날 방송에서 가해자 신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두 곳의 채널명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날 YTN 라디오를 통해서 이 문제적 내용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명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저와 비슷한 청취자가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 곳 중 한 곳은 이달 초만 해도 구독자가 1만 명이 되지 않은 작은 채널이었습니다. 콘텐츠 자체의 자극성도 구독자를 모으는 데 역할을 했겠지만 이번 사안을 퍼나르고 유튜브 채널을 사실상 홍보하는 역할을 한 언론도 주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클릭수를 높이려는 온라인 기사 중심으로 이 두 곳의 채널명을 그대로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주요 지상파 방송사나 신문의 지명 기사를 찾아보면 두 곳의 채널명을 언급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문제적 콘텐츠를 홍보하게 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YTN 라디오 역시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라디오 방송으로서 이런 유튜브 채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었겠네요. 또 짚어주고 싶으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진행자가 좋으면 라디오 프로그램도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네. 특히 시사성이 짙은 라디오의 경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 던져주고 출연자가 어렵게 설명할 때 진행자가 풀어서 쉽게 전달해주면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네. 이번 개편으로 바뀐 진행자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6월 7일 건전지 코너에서 심장질환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때 진행자 이익선 씨가 신부전은 무엇이고 신부전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신부전과 신부전은 낯설지는 않은 용어이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에 대해 진행자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질문을 해줘서 집중이 잘 됐고 유용한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 외에도 동부세 그리고 외교 뉴스를 다룰 때도 진행자 이익선 씨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줘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낯선 용어나 복잡한 이야기의 경우 진행자가 놓치지 않고 질문을 해주고 또 쉽게 요약해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아주 사랑하는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 해보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요즘 이 드라마 얘기를 안 하면 점심시간 대화에 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인데 상무님도 보셨어요? 예, 저도 그 티빙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콘텐츠인가 시작했다가 끝까지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인기잖아요. 트렌드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 드라마 인기 요인 뭐라고 보세요? 이게 실제로 밖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급의 인기인데요. 시청률은 10%를 넘긴 적이 없어요. 월화 드라마였긴 했지만. 네. 예, 낮은 편인데 그래서 이게 시청률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제성이나 모든 지표에서는 정말로 선제업고 티어가 가장 1등이었거든요. 네. 그 티빙에서도 뭐 프로야구나 뭐 여러 가지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1등을 차지한 거 보면 네. 이 드라마 자체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무명이었던 변우석이란 배우를 네.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생팬과 그다음에 K-팝 스타가 알고 보면 이제 과거에 얽혀 있는 인연이 향후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요즘 또 유행하는 또 그 과거 회기물인 컨텐츠이기도 해서 네. 여러 가지가 또 젊은 층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드라마 시청률이 낮았던 거에 비해서 화제성과 인기는 굉장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는 OTT를 통해서 원하는 드라마를 원하는 시간대에 보고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이 줄어서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려서 보는 것보다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왔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놓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퀵 VOD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뭐 이제 10분, 20분 늦어져도 그때부터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그 OTT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본방을 보는 것보다 본방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그게 OTT, 티빙 같은 그 OTT 서비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시청률이 과연 올바른 척도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선적구 티어는 OTT 중에 티빙이 독점 공개했는데, 티빙이 드라마 덕을 톡톡히 본 모양이에요. 최근 넷플릭스도 티빙이 뛰어넘은 수준이라는 기사도 나왔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효자 역할을 했고요. 네. 지금 선적구 티어 덕분에 사용자 이탈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고, 네. 1인당 평균 시청률도 넷플릭스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네. 티빙의 안정적인 구독자층을 확보하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 물론 그런 데는 최근에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야구도 영향력이 있겠었겠지만 이런 킬러 콘텐츠가 OTT를 얼마나 인기를 끌게 해주느냐. 작년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 이런 역할을 했었죠. 이런 양질의 킬러 콘텐츠, 독점 콘텐츠가 OTT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네요. 상무님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주제가 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티빙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있는데 이런 흥행 특수 요소가 합병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누가 주도하느냐. 합병은 결국에는 두 회사가 합치는 거지만 어떤 주도하는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티빙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좋은 카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 만드는 프로야구라든지, 그 다음에 선제업구 티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만들고 있는 오리지널들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 이제 두 개 합병된 플랫폼에도 시청률을 견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티빙이 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선제업구 티어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가 드라마에서만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OST 음원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촬영지에 직접 찾아가서 여행하는 분들도 있고 또 팝업 스토어도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하나가 딱 뜨면 하나의 산업으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콘텐츠 자체가 아시아권에서 한꺼번에 공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유넥스트라는 플랫폼, 네. 그다음에 대만의 아이치, 그다음에 동남아의 뷰, 또 북미 유럽의 라쿠텐 비키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방송이 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콘텐츠에 대한 사랑이 좀 굉장히 과도하게 되면 네. 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행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SNS가 발달하면서 이 촬영지가 어디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자주 알려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콘텐츠는 끝났어도 재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다 보니 네. 관광지를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음악을 계속 듣게 되면서 빌보드 차트에도 지금 올라가는 네. 또 사례가 되고 그리고 멜론에서도 이런 국내 음악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기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끝나질 않길 원하는 이 시청자들의 그 어떤 바람이 2차, 3차 컨텐츠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제 아직 못 보낸다. 긴 여운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제업구 티어 장르가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2024년 하반기 드라마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 로맨스 인기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가장 실패하지 않는 콘텐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해외에서 굉장히 원하는 콘텐츠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K 콘텐츠라고 하면 네. 로맨틱 코미디라는 롬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롬콤이요? 네, 로맨틱 코미디를
해외에서는 좀 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좀 더 아시겠지만 어둡고 잔인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 한국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성공했던 콘텐츠들이 로맨틱 코미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롬콤 K-드라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구매를 또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 어차피 해외에서 수출이 되는 콘텐츠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맨틱 코미디한 수요가 해외에서 계속 있고 네. 국내에서도 잘 만들기만 하면 또 이런 화제성과 이런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눈물의 여왕도 굉장히 해외 다양한 그렇죠. 국가에서 인기를 끌었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였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버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 크랜베리스의 드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